단 한 문장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화오션의 주가는 개장 직후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주가도 17% 넘게 동반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1시간도 안 돼 허공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들은 초박빙, 초접전이라는 표현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한국이 낫다, 납기는 비교조차 안 된다. 이번엔 진짜 이긴다는 낙관론이 방산업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캐나다 국방 역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짜리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의 결과가 마침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뭉친 한국의 팀 코리아는 이 사업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잠수함을 태평양 넘어 캐나다까지 직접 파견해 성능을 시연하는 총력전까지 펼쳤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거제 사업장을 직접 찾은 캐나다 총리에게 현지에 지을 잠수함 정비시설 구상까지 설명했습니다. 정부 역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해군, 산업통상부, 외교부가 뭉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 정상급 외교전까지 벌였습니다. 독일의 방산거두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즉 TKMS와는 숏리스트 단계부터 1년 가까이 피말리는 입하전을 벌였습니다.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서는 한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 해군기지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한화오션이 아니라 독일의 TKMS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가성비와 미친 납기로 폴란드를 사로잡았던 K방산이 왜 캐나다에서는 끝내 고배를 마셨을까요? 과연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부족해서 밀린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억측이나 추론을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화오션의 입장문까지 하나하나 근거로 짚어가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마주한 보이지 않는 벽의 진짜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영문 약자로 CPSP입니다. 2030년대 중반 퇴역을 앞둔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캐나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대 12척까지 신형 디젤 잠수함을 도입해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북극해를 아우르는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번 CPSP는 그 계획의 상징과도 같은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입니다. 새로 도입할 잠수함의 절반은 대서양에, 나머지 절반은 태평양에 배치해 두 대양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구상도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발표 자리에서 캐나다의 안보 환경 변화와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극지작전 능력이 곧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모델은 3,0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 기반의 수출형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 도산 안창호급의 직계 후속작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수중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독일 TKMS의 227CD급 모델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스스로도 두 모델 모두 해군이 요구하는 매우 높은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발표 현장에서 TKMS와 한화오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역시 배터리 기술과 조기 납기, MRO, 지역, 경제 혜택 면에서 두 후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보면 이번 승부는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접전이었습니다. 성능표만 놓고 채점했다면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이 최종 협상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무기 자체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둘러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와 동맹의 경쟁에서 밀린 것입니다. 방산 조달 사업에서 하드웨어 구매 비용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곳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무기를 굴려야 하는 MRO 영역입니다. MRO란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 군수 조달의 핵심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30년 동안 물속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배터리 교체부터 선체, 정밀 점검까지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정비망이 어느 나라 표준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비용과 효율이 완전히 갈립니다. 캐나다가 이번 사업에 최대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수함 12척의 건조 비용만 20조 원 안팎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의 유지 정비 비용까지 더하면 총 사업비는 60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나오션은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리고 7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무역과 투자, 연평균 2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주정부와 현지 조선업체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산업협력 패키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노르웨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발주해놓은 227CD급 생산 순번의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배정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오션의 빠른 납기가 강점으로 부각되자 아예 기존 물량을 양보해 캐나다의 전력 공백 우려를 정면으로 잠재운 셈입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2034년에 첫 사척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TKMS는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가 북극해와 북대서양에서 최대 24척의 잠수함을 공동 운용하자는 연합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독일제를 선택하면 대서양 건너 유럽의 기존 정비 인프라와 함대 운용 노하우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보적인 성능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미와 유럽을 잇는 검증된 MRO 기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에서도 TKMS는 캐나다 GDP를 860억 캐나다 달러 끌어올리고 65만 개 이상의 잡이어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제안을 상회하는 이 숫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한 무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두 회사가 제시한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를 최종 판단의 저울추로 삼았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 즉 나토 상호 운용성이라는 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북미 안보의 핵심 축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창설 회원국입니다. 카니 총리는 선정 이유를 설명하며 TKMS가 북극 해역에 최적화돼 있고 나토와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갖췄다는 점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공급 중인 잠수함이 나토 전체 잠수함 전력의 3분의 1에 달한다는 점도 결정적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유사시 전술 데이터 링크와 암호화 장비, 탄약 보급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한국 잠수함 역시 서방권 무기 체계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승조원 훈련 교류나 연합작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략, 자산 앞에서 비회원국이라는 신분은 결국 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 하나만 예로 들어도 이 차이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나토 표준 통신 규격에 맞지 않으면 동맹국 군함이나 초계기와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승조원 훈련 과정과 지휘 통제 절차까지 나토 매뉴얼에 맞춰야 유사시 연합작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캐나다에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방위사업 정도 이번 결정의 결정적 차이가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승조원 운용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에서 벌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 체계가 구매국의 안보 정체성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적인 안보, 국방 협력 기반을 먼저 쌓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한 유라시아 전문가는 유럽 내부에 한국을 향한 은근한 견제, 기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입장을 문제 삼아 한국의 K방산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분위기가 유럽 일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49년부터 이어져 온 나토라는 76년 묵은 군사동맹의 두께를 단 몇 년의 수주전으로 넘어서기란 애초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 표준의 벽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한국은 왜 똑같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을까요? 같은 나토라는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결과는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렸을까요? 여기에 방산시장의 차가운 현실과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동맹의 명분이 아니라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울 진짜 무기였습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통 방산 강국들은 수십 년간 군축을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전차 수백 대를 주문해도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오랜 대치 상황 덕분에 거대한 방산 대량 생산 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불과 몇 달 만에 최신형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 직면한 폴란드에게 한국의 미친 납기 능력과 가성비는 나토 표준의 벽을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장 전차가 없으면 국경이 뚫릴 수 있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동맹의 정치적 명분보다 눈앞의 실전 배치가 훨씬 급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며
동유럽 전선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있으며 당장 내일 적의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올 위험이 사실상 없는 국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야 국방 예산 증액 압박을 받고 뒤늦게 군사력 증강에 나선 나라이기도 합니다. 급박한 생존의 위기를 겪지 않는 캐나다에게는 무기의 빠른 인도 속도보다 동맹국과의 장기적인 정치적 결속이 더 무거운 가치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처한 지정학적 긴급성에 따라 무기를 선택하는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확정된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발표 다음 날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 넘게 급락한 9만 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주가도 17% 넘게 동반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회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입장문을 내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원팀으로 뛰었던 경험이 K방산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최종 계약 체결이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일 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과 납기, 산업협력 세부 조건을 둘러싼 실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전문가들은 최종 계약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카니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남겨두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 이어질 세부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나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커진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식 발표 직후 카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주말 동안 길고 친밀한 통화를 나눴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정상은 24시간 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다시 만나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이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잠수함이 세계적인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비록 이번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오늘의 경험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직접 격려의 글을 남겼습니다.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결과가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총평했습니다.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인 나토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고배가 K방산의 몰락을 뜻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이번 초접전 경험 자체가 새로운 수주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실주 당일의 주가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이달 말 2분기 실적과 대미조선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폭을 빠르게 만회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잠수함 종주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최종 결선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술 역량을 국제사회에 증명한 셈입니다. 업계의 시선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5척, 그리스 4척, 필리핀 2척, 페루 최대 6척 등 다음 수주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로코와 이집트에서도 잠수함 도입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잠재 시장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 다수는 나토 비회원국이거나 나토 표준보다 실제 전력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훨씬 중시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캐나다전에서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조건이 다음 수주전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콜롬비아와 칠레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잠수함, 현대화 수요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한국의 시장은 계속 넓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TKMS는 올해 수주 장호만 50척에 달해 앞으로 추가 수주와 납기 대응 여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조선소들의 현재 건조 능력은 잠수함 서너 척, 호위함 7, 8척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군축의 여파로 숙련된 용접공과 설계 인력조차 유럽에서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조 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운 유럽의 여건을 고려하면 여유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이 오히려 다음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통해 대서양 건너 방산, 조선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군함 수출과 상선 건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이 앞으로 협상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방사는 무기 본체만 팔고 끝나는 1차원적인 수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캐나다 수주전을 거치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학습했습니다. 바로 현지 생산과 종합 MRO 패키지,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입니다. 한화오션이 이번에 구축한 캐나다 현지 주정부 및 조선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제3국 공동 진출이나 현지 MRO, 부품 공급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인프라를 확보한 셈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비록 수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잠수함의 경쟁력을 검증받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다른 나라의 사업에서도 이번 경험이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서방 진영 무기 조달의 공급망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제조 인프라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가진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마주한 나토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한 값비싼 통과 의뢰였을 뿐입니다. 플랫폼의 우수성을 넘어 글로벌 동맹국들의 인프라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 K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22% 폭락은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단단한 다음 수주를 위한 아프지만 값진 수업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잠수함 조달 시장의 문턱에서 우리는 값진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만큼이나 무기를 유지하고 동맹을 엮어내는 외교적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 선택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의 방산 수출 경쟁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를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파는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지 일자리와 기술 이전, 수십 년치 정비망까지 통째로 설계해야 비로소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인 셈입니다. K방산은 이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공급망과 동맹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견고한 나토의 벽 앞에서도 묵묵히 영토를 넓혀갈 한국방산의 다음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